오늘의 세계 명작의 산책은 러디어드 키플링의 정글 북입니다. 인도의 무더운 여름날 저녁 불 속에는 아빠 늑대와 엄마 늑대 4마리 새끼가 누워 있었는데 골짜기에서 성난 호랑이의 으르렁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풀숲을 헤치며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자 아빠 늑대가 몸을 날렸으나 뒷발이 땅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공격을 멈추었습니다. 사람이다. 사람의 아이다. 겨우 걸음을 떼기 시작한 어린아이가 눈앞에 서 있었는데 아빠 늑대를 쳐다보고 귀엽게 웃기까지 했습니다. 아빠 늑대와 엄마 늑대가 인간의 아기를 살펴보고 있을 때 호랑이 시어칸이 굴입골을 막았었습니다. 내 먹이를 찾으러 왔다. 사람의 아이가 여기로 들어온 것을 알고 있으니 내게 넘겨다오. 그러나 아빠 늑대는 어림없는 소리라고 거절하는데 시어칸은 아빠 늑대뿐 아니라 악마라는 별명이 붙은 엄마 늑대도 있어 싸움을 포기합니다. 엄마 늑대는 아이를 꼭 기르겠다는 하고 이름을 개굴이란 뜻으로 모글리라고 지어주는데 정글의 규칙은 꽤 엄격해서 무리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되었습니다. 늑대 무리의 회의가 열리는 날 밤에 아빠 늑대는 모글리를 데리고 바위산에 올랐는데 큰 바위에는 굉장한 힘과 지혜로 무리를 이끄는 우두머리 아켈라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위산 뒤쪽 멀리에서 시어칸이 으르렁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내 것이니 나에게 돌려보내라. 자유로운 너희 무리에게 사람의 아이가 무슨 소용이냐? 그러나 아켈라는 늑대는 누구의 명령도 듣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규칙에 의하면 누구를 친구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는데 참석을 특별 허가받은 갈색털의 곰발루가 찬성을 했습니다. 이어서 검은 표범 바기라가 자신이 황소 1마리를 내놓을 테니 아이를 받아달라고 해서 모글리는 늑대 무리의 새 식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났는데 모글리는 늑대 새끼들과 함께 자랐고 모글리가 소년이 되기도 전에 다른 늑대 새끼들은 벌써 어른 늑대로 성장해 버렸습니다. 모글리는 아빠 늑대로부터 정글에서 생활하는 방법을 열심히 배워 정글의 소리가 의미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은 표범 박이라는 나무에 기어오르는 기술을 가르쳐 주었고 늑대무리 회의가 열릴 때면 모글리도 바위산으로 올라가 한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 무렵부터 모글리가 쏘아보면 늑대들은 눈길을 피하기 시작했지만 모글리가 늑대들의 발바닥에 박힌 가시를 뽑아줘 늑대들은 모글리의 정을 느꼈습니다. 곰발루는 모글리에게 정글의 규칙을 낱낱이 가르쳐 주었고 남의 영역에서 사냥할 때 보내는 신호도 배웠습니다. 그러던 중 모글리가 원숭이 무리 반다로그와 어울리게 되자 발루와 박이라는 그것을 몹시 걱정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어느 날 원숭이들은 모글리를 자기 편을 만들면 정글에서 가장 똑똑한 짐승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낮잠을 자고 있는 모글리를 압치하게 됩니다. 발루와 바기라가 열심히 쫓아왔지만 점점 뒤처졌는데 모글리는 분한 생각이 들었고 발루와 바기라에게 자신이 잡혀가는 곳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개가 날고 있구나. 옳지. 이거야. 됐어. 모글리는 솔개칠에게 큰 소리로 신호를 보내서 원숭이들에게 자신이 끌려가는 곳을 발루나 바기라에게 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한편 발루와 바기라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는데 발루가 반다로그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 비단 구렁이 카라고 하면서 카에게 도움을 청하자고 합니다. 발루가 카에게 사실을 전부 털어놓자 카는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모글리가 어디로 끌려갔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솔개가 내려와 원숭이들이 모글리를 원숭이 마을의 성터로 끌고 갔다고 알려주고 다시 하늘 높이 솟아 올라갔습니다. 페어의 성에 도착한 원숭이들은 환호성을 질렀는데 버려진 옛 성터는 원숭이들의 왕국으로 쓰이고 있었고 인간의 도시를 처음 보는 모글리는 놀랐습니다. 모글리를 잡아온 것은 우리 반다로그의 역사의 길이 빛날 일이다. 이제 모글리가 나뭇가지로 집 짓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모글리는 나뭇가지와 칡덩굴을 잘라다가 엮어서 집 짓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원숭이들은 흉내를 냈지만 곧 실증을 느끼고 딴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곤에 지친 모글리가 괴로워하고 있을 때 바기라와 칸은 이미 예터에 도착해 있었는데 반다로그가 위험해 숨어서 기회를 엿보는 중이었습니다. 바기라가 발소리를 죽여가며 언덕으로 기어 올라갔고 원숭이 떼를 흩어놓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바기라도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원숭이들이 한꺼번에 바기라에게 달려들기 시작했고 원숭이 대여섯 마리가 모글리를 낡은 집터로 끌고 가더니 무너진 천장 위로 밀어서 떨어뜨렸습니다. 모글리는 발루에게 배운 요령으로 안전하게 뛰어내렸고 벽으로 밖을 내다보니 바기라와 원숭이들의 싸움이 한창이었습니다. 바기라, 물에 뛰어들어. 물이 깊은 곳까지 헤엄쳐 가. 힘을 얻은 바기라는 원숭이들과 싸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물가로 다가갔는데 정글 쪽 성벽에서 커다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기라, 내가 왔어. 덤벼라, 반다로그들아. 물속의 바기라는 목청껏 소리 높여 칼을 불렀고 파가 화살처럼 달려나왔는데 원숭이들은 칼을 보더니 흩어져 성벽이나 지붕 위로 몸을 피했습니다. 사람의 아이야, 비켜서라. 독뱀들도 비켜라. 벽을 두들겨 부숴 버릴 테니. 드디어 벽이 무너지자 모글리는 뛰쳐나와 발루와 바기라에게 달려들어 두 팔로 목을 힘껏 껴안았습니다. 늑대굴로 돌아올 때까지도 바기라의 등에 엎인 모글리는 깨어날 줄을 몰랐는데 엄마 늑대가 모글리를 받아 바닥에 뉘었습니다. 모글리는 튼튼하게 잘 자랐는데 엄마 늑대는 틈틈이 시어칸이 어떤 짐승인지에 대해 일러주었고 시어칸은 모글리를 해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아켈라가 늙어 힘이 약해지자 절름발이 호랑이가 활개를 치기 시작했는데 시어칸은 젊은 늑대들의 환심을 사려고 농간을 부렸습니다. 어느 몹시 무더운 날 모글리는 바기라의 몸에 기대어 쉬고 있었습니다. 늙은 아켈라가 사냥에 실패하는 날이면 모두 아켈라를 배반할 거야. 그땐 너도 적으로 몰리고 말겠지.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내려가서 빨간 꽃을 가져오는 거야. 모글리는 바기라의 말대로 마을로 내려가 빨간 꽃이라고 한 불을 가져오는데 동물들은 이 빨간 꽃을 무엇보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날 밤 모글리는 태연하게 바위산으로 올라갔는데 아켈라가 사냥에 실패하자 시어칸이 자기를 따르는 늑대들을 거느리고 우쭐해서는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모글리가 불씨가 든 단지를 들고 벌떡 일어나 불단지를 땅 위에 내던지자 빨간 숯불이 마른 잔디에 흩어져 불이 옮겨 붙었고 활활 타올랐습니다. 불길이 솟아오르자 늑대들은 벌벌 떨면서 당황해 뒤로 물러나고 모글리는 놀란 시어칸 앞으로 걸어가 목덜미에 털을 움켜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친구들에게로 간다. 정글에서 버림을 받았으니 어쩔 수가 없구나. 모글리는 불붙은 나뭇가지를 늑대들에게 마구 흔들어 댔고 늑대들은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가기 시작했는데 남은 것은 아켈라, 바기라, 그리고 모글리를 따르는 늑대 10마리뿐이었습니다. 모글리가 엄마 늑대와 작별 인사를 하려고 굴에 다가가자 엄마 늑대와 늑대 형제 4마리가 밖으로 달려나왔습니다. 꼭 다시 와야 한다. 난 내가 낳은 새끼들보다 널 더 귀여워했단다. 모글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모두를 뒤로 한 채 걸어 언덕 아래로 사람의 마을로 향했는데 골짜기 너머 평야 한쪽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문 옆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모글리를 어떤 사람이 보고 스님을 외쳤고 잠시 후 흰옷을 입은 스님이라는 사람 뒤로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따라 나왔습니다. 스님은 모글리를 보고 늑대 소년이 분명하다고 말했는데 전에 호랑이에게 아이를 빼앗긴 메수아라는 여인이 모글리를 살펴보고는 자기 아들과 닮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고 메수아가 모글리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우유와 빵을 주었습니다.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엇보다 빨리 사람의 말을 배워야겠어. 석 달이 지나도록 모글리는 너무 배울 것이 많아서 마을 밖으로 나가지 않았는데 어느 날 마을의 이장 어른이 모글리를 불렀습니다. 내일부터는 일을 해야 한다. 물소를 목장에 데려가서 풀을 먹이고 잘 지켜라. 그게 내가 할 일이다. 모글리는 일을 하게 된 것이 무척 기뻤는데 모글리는 아침마다 일찍 큰 황소 라마를 타고 들로 나갔고 어느덧 소년들 사이에서 대장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글리는 물소를 묶어둔 뒤 얼른 대나무 숲으로 달려갔는데 거기에는 이미 잿빛 늑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칸이 돌아와서 이 근처에서 한참 동안 널 기다리다가 사라졌어. 그놈은 정말 널 해칠 작정인가 봐. 시어칸이 없을 때에는 형이나 다른 형제가 저 바위 위에 앉아 있어줘. 하지만 시어칸이 돌아오면 바위에서 내려와 들판 한가운데 있는 저 나무에서 날 기다려줘.
마침내 어느 날 형제의 모습이 바위 위에서 사라졌는데 모글리는 물소 떼를 몰고 키 큰 나무 아래로 갔을 때 아켈라가 나타났습니다. 나를 위해서 놔주다니 정말 고마워. 아켈라, 이 물소떼를 우선 두 패로 갈라줘. 암컷 물소와 새끼 물소를 한 패로 몰고 수컷 물소와 일소는 따로 몰아줘. 수컷 물소떼를 데리고 산에 올라간 후 아래로 내려보내 시어칸을 암컷 물소와 수컷 물소 사이에 몰아넣어 공격한 것인데 시어칸은 사면 초가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시어칸은 방향을 바꾸었을 때는 이미 늦어서 두 패의 물소들은 마침내 한데 어우러져 무섭게 시어칸을 덮쳐버렸습니다. 모글리가 한참 호랑이 가죽을 벗기고 있을 때 사냥꾼 불데오가 모글리의 어깨를 움켜쥐었는데 모글리는 아켈라를 시켜 불데오를 혼내주게 됩니다. 사냥꾼 불데오는 다리를 질질 끌면서 마을로 도망쳤지만 마을에 도착하자 한 불데오는 모글리가 마법사라는 소문을 마을에 퍼뜨렸습니다. 모글리가 물소 떼를 몰고 다시 마을로 돌아왔을 때 사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 갑자기 여기저기에서 모글리에게로 불이 날아왔습니다. 나는 사람이란 이유로 정글에서 쫓겨났어. 그런데 사람의 마을에서도 나를 쫓아내는구나. 아켈라, 가자. 늑대굴로 돌아온 모글리는 바위산 위에 올라가 바위 위에 시어칸에 가죽을 걸쳐 놓았고 아켈라는 다시 오두머리가 되었는데 모글리는 늑대들과 함께하기를 거부하고 혼자 사냥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며칠 후 사냥꾼 볼데오가 산으로 올라오는데 볼데오가 숲 굽는 사람들에게 메수아를 잡아서 자백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자 모글리는 마을로 달려가게 됩니다. 모글리가 메수아의 집으로 몰래 기어가 창문으로 보니 메수아가 꽁꽁 묶인 채 쓰러져 있었고 옆에는 메수아의 남편도 침대에 묵혀 있었습니다. 모글리는 창문을 열고 들어가 묶인 끈을 풀어주었는데 볼데오가 메수아 부부를 태워 죽이겠다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논을 해봤는데 하니와라까지만 간다면 방법이 있을 것 같다. 여기서 한 50km쯤 떨어진 곳인데 거기에 아는 사람이 있어. 모글리는 메수아가 창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 두 사람이 마을을 떠나자 숨어있던 엄마 늑대가 뛰쳐나왔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을 뒤쫓아 가주세요. 그리고 정글의 짐승들에게 저들을 무사히 보내라고 일러주세요. 모글리는 코끼리 하트를 불러서 예전 하트에게 상처를 입힌 사냥꾼이 볼데오라고 가르쳐주고 그 복수를 위해 마을을 정글로 만들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코끼리에 이어 사슴떼가 지나가고 산돼지가 다음으로 휩쓸자 밀밭이 다 밟히고 우물까지 메워져 있었는데 밭의 곡식은커녕 식물의 뿌리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마을은 끝장났다. 정글의 모든 짐승들은 모글리를 두려워하고 존경했는데 얼마 전 엄마 늑대와 아빠 늑대가 죽었고 아켈라는 늙어 걷는 것조차 괴로워 보였습니다. 새 우두머리를 뽑기 위한 힘겨루기에서 파우가 새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늑대들은 모글리와 아켈라를 우두머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혀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늑대 한 마리가 피를 흘리며 기어와 대칸에 붉은 개들이 오고 있다고 알려주는데 붉은 개는 들개의 일종으로 100여 마리가 이상의 많은 수가 떼지어 몰려다녔습니다. 모글리는 비단구렁이 칼을 만나 오늘 정글에서 일어났던 일을 자세히 설명하자 이야기를 들은 칸은 한참 동안이나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주 먼 옛날의 일을 돌이켜 생각해봤어. 강가에서 붉은 개들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주며. 그리고 칸은 와인군과 강 쪽 언덕의 산벌들은 사는 곳으로 모글리를 데려가서 방법을 알려줍니다. 한낮에 해가 이글거릴 무렵 외톨이 늑대의 핏자국을 더듬어오고 있는 붉은 들개들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모글리는 이들을 저녁 때까지 잡아두려고 일부러 붉은 개들의 활을 돋굽니다. 이제 잠시 후면 골짜기 바위의 산벌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올 시간이다. 모글리는 나뭇가지 사이를 건너뛰어갔고 붉은 개들은 모글리의 뒤를 쫓았는데 모글리와 붉은 개들의 발소리가 골짜기에 울려 퍼지자 벌들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바로 이때다. 모글리는 미리 바위 위에 올려놓았던 돌들을 발로 차서 굴려버리고 잽싸게 물속으로 떨어진 순간 벌떼가 몰려오기 시작했고 벌떼가 온몸에 달라붙은 붉은 개들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개들은 벌떼 때문에 깊은 물속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모글리는 물속에서 잠깐 머리를 내밀었다가 잠기면 잠시 후에는 붉은 개가 한 마리씩 죽어 떠오르곤 했습니다. 강상류의 언덕에서는 늑대들이 어둠 속에서 눈을 번뜩이며 붉은 개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붉은 개와 늑대들은 갈대 속에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붉은 개 두목이 몇 번 몸을 꿈틀대더니 덜컥 목을 떨어뜨렸고 외톨이도 그 위에 쓰러진 채 숨을 거두었는데 두목을 잃은 붉은 개들은 강 아래쪽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아켈라가 움직이지 않는다. 모글리는 휘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아켈라에게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아켈라는 가쁜 숨을 가늘고 길게 내뱉고 나서 죽음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 모두 목 놓아 실컷 울자. 오늘 밤 진짜 늑대가 죽었구나. 어느덧 17살이 된 모글리는 전보다 더 건장해졌는데 정글의 왕자다운 모습이었고 정글의 짐승들은 이제는 힘으로도 그와 맞설 수 없게 되어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봄이 되면 짐승들은 바빠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정글에서는 봄을 속삭이는 계절이라고 불렀지만 모글리에게 봄은 우울한 계절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에 모글리는 아무리 늑대 형제들을 불러도 오지 않자 늪지대를 벗어나 들판으로 가는데 그곳 오두막집에서 한 여인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메수아. 그렇다. 메수아가 틀림없어. 날 찾는 분이 누구세요? 나를 잊으셨나요? 나투. 내 아들. 저. 어서 들어오너라. 메수아의 방 한쪽 침대에서 자고 있던 아기가 모글리를 보더니 놀라 울었고 메수아가 아기를 달랬는데 메수아는 이곳에 새로 자리를 잡았고 아기 아빠는 작년에 돌가셨다고 알려줍니다. 메수아는 모글리의 긴 머리카락을 빗겨주면서 자장가도 불러줘 모글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는데 오막집에 잿빛 늑대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잿빛 형제들아. 내가 그토록 간절하게 불렀을 때 왜 어느 한 놈도 와주지 않았니? 그건 이미 지난 일이잖아. 우리는 정글의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 요즘은 속삭이는 계절이잖아. 의외 바위에 모글리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안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온몸이 나른해지고 가슴이 마구 두근거렸다고 말합니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사람의 세계로 돌아간다는데 우리의 허락 같은 건 필요치 않아. 모글리는 반려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목을 얼싸안은 채 흐느껴 울기 시작했는데 의외 바위에 앉아있는 짐승들의 가슴에는 싸늘한 어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 가슴에 빛을 던져줄 것인가? 정글북은 러디어드 키플링의 단편 소설집으로 하나의 이야기일 것이라는 생각과 달리 여러 단편으로 이루어진 작품인데 주인공 모글리는 정글북과 속편인 두 번째 정글북의 여러 단편에 등장합니다. 디즈니에서 해당 소설을 각색한 애니메이션과 이를 리메이크한 실사 영화를 제작한 바 있으며 니폰 애니메이션에서도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러디어드 키플링이 영국 사람인데 정글북의 배경이 인도의 정글인 것은 러디어드 키플링이 어릴 적에 인도에 산 적이 있어서라고 합니다. 러디어드 키플링은 영국의 소설가이자 시인으로 인도 뭄바이에서 영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인도에서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인도 뭄바이에 있는 러후 미술관 관장을 지냈고 이모부는 19세기의 유명 화가 에드워드 번 존스, 사촌 스탠리 볼드윈은 영국 수상이었습니다. 6살 때 영국 사우스시의 한 가정에 양자로 맡겨져 영국으로 이주했고 대학 졸업 뒤 인도로 돌아와 신문 기자가 되어 취재 여행을 다니며 글을 썼습니다. 키플링은 1892년에는 미국의 작가인 울콧 벨러스티어의 루이 캐롤라인과 결혼해 미국으로 건너갔으며 이후 인도에서 살았던 경험과 여행 이야기를 바탕으로 정글북을 썼는데 1907년에 최연소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마음에 난 상처는 아물면서 단단해지지만 그만큼 더 쉽게 닳고 무뎌져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이 더 어려워지기만 한다.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망설이지 말고 그 사람의 손을 잡자. 사랑은 생각처럼 자주 오지 않는다. 김재식, 사랑은 자주 오지 않는다.